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사회복지 실천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우리 사회복지 실천 과정은 총 5단계로 나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접수 및 자료 수립 단계, 두 번째 사정 단계, 세 번째 계획 수립 단계, 네 번째 개입 단계, 다섯 번째 평가 및 종결 단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5단계로 연속적으로 해서 이 단계를 과정을 밟아가면서 사회복지 실천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접수 및 자료 수집 단계, 사정 단계, 또 계획 수립 단계 이렇게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개입 단계에서 일부분을 배우고 오늘 이어서 개입 단계를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서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챕터 12장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의 네 번째 단계입니다. 개입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개입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개입의 개념, 또 개인 수준의 개입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죠. 자, 오늘은 3번, 4번, 5번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가족 수준의 개입이에요. 가족을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가족 수준의 개입 방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고요. 네 번째는요, 집단 수준의 개입입니다. 그래서 집단 수준에 있어서 어떻게 사회복지를 실천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섯 번째는 간접적 개입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입 중에서도 가족 수준의 개입, 집단 수준의 개입, 또 간접적 개입, 즉 말해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해서 사회복지를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오늘은 3번, 4번, 5번을 집중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주제 가족 수준의 개입, 가족 치료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이해입니다. 자, 우리 가족 대상으로 사회복지를 실천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첫 번째 우리 가족 치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족 치료의 개념. 가족 치료라는 것은 무엇인가? 가족 치료는요, 가족 구성원이 보이는 문제 행동을 그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를 우리가 가족 치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모여서 가족을 이루거든요. 근데 이 개인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속한 그 가족의 문제로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을 가족치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가족치료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 요소 중에서도 특히 가족을 치료적 매개로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그러면요, 기능적으로 아주 가족의 기능을 순기능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가족이 있는가 하면요,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못해서 어떤 가족의 기능을 발휘를 하지 못하면서 문제를 이렇게 야기시키는 그런 가족을 우리가 역기능적인 가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 가족 이렇게 있는데요. 사회복지사가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 가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은
가족에 대한 개입 시 가족 문제에 대한 사정과 개입의 초점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관점을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의 특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아, 이 가족은 기능적 가족이구나, 이 가족은 역기능적인 가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 인해서 가족에 대한 개입, 또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 실천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는 이 가족의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인 가족의 특성을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표 12-1번을 보면요,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가족 사정을 하면서 우리가 경계, 가족 규칙, 권력 구조, 의사소통, 체계의 개방성, 이와 관련된 그 정의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어요. 시간 관계상 이걸 다시 한번 리바이벌 다시 재반복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음으로 인해서 한번 그때 강의를 들은 것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요. 이 가족에게는 경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경계. 우리 가족과 다른 가족의 경계가 있다고 그랬죠. A라는 가족과 B라는 가족, 보이지는 않지만 경계가 있어서 A 가족, B 가족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경계 안에서도, 그 가족 안에서도 A 가족 안에, B 가족 안에서도 하위 체계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하위 체계는 부부 체계, 형제 자매 체계, 부모 자녀 체계, 이렇게 하위 체계를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적인 가족에서는요, 이 경계가요, 명확해요. 하위 체계의 경계선이 명확하고 하위 체계 간의 경계가 개방되어 에너지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 역기능적인, 그러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요, 이 하위 체계의 경계선이 이렇게 경직돼 있어요. 혼란이 되어 있고요, 변화하지 않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또 가족 규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 가족 내에서는 묵시적으로 또는 서로 합의하에 규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기능적인, 제대로 기능을 하는 가족들 같은 경우는 가족 규칙은 명확하게 공평하게 이루어져요. 또한 규칙은 가족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이 있게 변화가 될 수가 있는 반면에 이 역기능적인 가족은 가족의 행동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가족 규칙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경직돼 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또 권력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내에서도 권력 구조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 영향을,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힘, 그것을 우리가 권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족 내의 권력 구조가 부부가 연합되어 있고 위계 질서가 명확한 게 기능적인 가족이에요. 반면에 역기능적인 가족은요, 가족 내의 권력 구조가 불안정한 부모 하위 체계를 형성하고 부부의 권력이 위계적이지 못하고 굉장히 혼란이 돼요. 그래서 누가 힘이 있는지 없는지 굉장히 막 혼란스럽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인해서 역기능적인 가족들 같은 경우는 많은 문제를 발생을 하고 야기를 시키게 되는 것이죠. 또 의사소통 부분에서도요, 기능적인 가족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그런 행복한 건강한 가족 같은 경우는 기능적인 가족 같은 경우는요,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일치적 의사소통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고, 감정에 대해서 자유롭게,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가 되는 거죠. 상대방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역기능적인 가족은 의사소통이 애매하고 간접적이고 권위적이에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은 감정과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지 못하고 방어적이거나 회피적이죠. 체제의 개방성, 이런 측면에서도요, 기능적인 가족에서는 가족 체계가 외부 체계와 개방 체계에서 에너지 교환이
원활하고 변화에 대해서 적응적이에요. 반면에 이 역기능적인 가족은요,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고립되어 있죠. 그래서 체계 내에서도 혼란과 증상이 악화가 되는 그런 가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역기능적인 가족은 어떤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부적응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볼 때 이제 기능적인 가족, 역기능적인 가족 이렇게 딱 보면 경계, 가족 규칙, 권력 구조, 의사소통, 체계 개방성을 보면 이 가족이 기능적인 가족이냐, 역기능적인 가족이냐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로 기능적인 가족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역기능적인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고 사회복지 실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가족 대상 사회복지 실천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가족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몇 가지 가족 치료의 모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조적 가족 치료 모형이에요. 이 구조적 가족 치료 모형은 미누친이라는 학자에 의해서 개발이 된 건데요. 그 미누친에 의해서 개발된 구조적 가족 치료는요, 가족을 재구조함으로써 가족이 적절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기능적인, 기능적인 가족은 별 문제가 없다 그랬죠? 그 역기능적인 가족, 그 경계, 또 권력 구조, 또 의사소통 방법,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구조화를 시키는 거예요. 이 가족의 구조라는 것은요, 가족 내에서 발생되는 견고하고 반복적인 상호작용 패턴을 가족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 패턴을 재조직하거나 새로운 구조와 상호작용 형태로 대체시키는 작업이 가족을 재구조하는 가족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족 치료자는요, 가족이 경직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들을 고안하고 가족 상호의 가정을 분석하는 지속적인 치료의 전략과 구체적인 기술들을 제공을 하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 가족 치료라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어요. 이 구조적 가족 치료의 목적은요,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 1차 목표를 가족 구조의 재구조화에 두고 부차적 목표를 문제 해결과 증상 완화를 목표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 권력 구조라든가 의사소통 구조라든가 또 가족 규칙 그런 구조라든가 이 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거예요. 다시 재편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역기능적 경계선을 기능적으로 또 구조적인 위계 질서를 회복하도록 재조정하고 가족 규칙을 재조정하여 하위 체계 간의 위계 질서를 회복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에요. 역기능적인 가족, 그 역기능적 가족을 한번 기능적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재구조화 시킨다는 것이죠. 가족 간의 명확한 경계를 강조해요. 그죠? 기능적인 가족은 경계선이 명확하죠. 그런데 역기능적인 가족은 경계선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명확한 경계를 강조를 하는 것이 이 치료의 목적이에요. 특히 하위 체계 간에 개방되고 명확한 경계를 수립하는 것을 치료의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하위 체계는 부부 체계가 있어요. 부부 체계, 또 형제자매 체계, 또 부모와 자녀와 부모 자녀 체계. 이 체계를 재구조화하는 것을 목표로 가족 치료를 하는 것이 구조적 가족 치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조적 가족 치료의 모형으로서요, 치료 기법은 상호 교류 유형의 실현이에요. 가족 갈등을 치료 상황으로 가져와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갈등을 처리하는지 보고 그 상호작용을 수정하고 구조화하는 것. 그래서 상호 교류 유형을 한번 서로 이렇게 교류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등을 한번 보고 그 갈등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 그 상호작용을 서로 역할이나 그 기능들을
수정해주고 다시 재구조화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을 상호교류 유형의 실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전문가는 내가 없는 것처럼 직접 상대방에게 말하십시오라고 요구를 해요. 요 치료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보는 거를 의식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맞춰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대화를 해봐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상호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걸 보고 우리 전문가가 이제 수정을 해주는 거예요. 다시 재구조화 시켜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우리 치료 기법으로는 경계 만들기예요. 경계 만들기. 가족 내 하위 체계들 간의 경계가 지나치게 유리되거나, 유리되는 것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밀착된 경우, 너무 가까운 경우죠. 유리된 경계는 보다 가깝게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너무 밀착된 경계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도록 개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 자녀가 있어요. 그 자녀하고 엄마, 아빠하고 일정한 이렇게 경계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자녀는 엄마하고 너무 밀착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하고는 또 거리가 너무 멀어. 그것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엄마하고는 너무 밀착된 거를 좀 유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빠하고는 그 유리된 경계를 좀 가깝게 자녀가 아빠하고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그래서 경계가 일정하게 기능적인 관계 가족에서 보여주는 경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을 경계 만들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긴장의 고조예요. 가족 내에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대안적인 갈등 해결 방법을 사용하도록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을 오히려 이용을 해서 더 가족이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기법, 긴장의 고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가제부여예요. 가제부여는 가족이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상호작용을 개발하도록 과제를 주는 거예요. 과제. 자, 이렇게 해서 구조적 가족 치료 모형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기법 4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이 4가지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 실제 가족 대상으로 했을 때 우리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가족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 실천의 이해에서 우리가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험적 가족치료 모형이에요. 경험적 가족치료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경험적 가족치료 모형은요, 가족 내의 의사소통의 명확화를 강조를 해요. 경험적 가족치료사들은 정서적으로 메마른 가족들의 내면에 숨겨진 자신의 감정을 느끼도록 하면서 그러한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좀 더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돕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경험적 가족치료는 치료적이면서 성장지향적인 모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험적 가족치료의 목표는 안정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안정적인 게 보다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표를 세우고요. 가족과 그 구성원의 성장을 위한 창의력 증진과 그 가족이 갖고 있는 특별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존중감을 향상시키고 가족 규칙의 명확화와 융통성을 확립하고요. 의사소통 수준 향상도 목적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역기능 가족 그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시면요. 이 경험적 가족 치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경험적 가족 치료 모형의 치료 기법은요. 한번 살펴보면 가족 내의 의사소통을 분명히 하고 직접적이면서 비언어적인 표현과 일치되도록 도와서 인간으로서 잠재력을 충분히 증진시키고 성숙하도록 하는 것이 경험적 가족 치료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우리 가족 조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족 조각.
가족조각, 여러분들 이 가족조각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이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가족조각, 가족그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에요. 여러분들 꼭 잘 참고를 하시고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조각은요, 집단 섹션 내에서 클라이언트나 그 가족이 가족 행동의 중요한 측면을 재현을 하는 거예요. 재현하여 완화시키도록 돕기 위해서 고안되는 것이고요. 치료뿐만 아니라 어떤 사정의 도구로도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 가족 구성원들로 하여금 거리감이나 또 밀착된 몸짓, 자세를 통해서 의사소통과 관계 형태를 표현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서 가족 구조를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우리가 가족 조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면 아들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어떻게 몸짓을 하는지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조각품 알잖아요. 조각 이렇게. 그러면은 그 상태를 딱 보면은 이 가족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누가 유리가 돼 있고 누구하고는 밀착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가족 조각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가족 그림이에요. 가족 그림은요, 경험주의적인 모델의 기법으로서 가족원들에게 자신이 느끼는 대로 자유롭게 가족관계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도록 하는 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가족에 대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게 가족 그림이에요. 이거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우리 또 경험적 가족치료 모형에 역할극이 있어요. 역할극. 역할극은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생활을 단막극으로 표현하는 것을 역할극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참여자들은 역할 바꾸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의 내면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각자의 역할을 놓고 극을 하지만 한번 아빠는 엄마, 엄마는 아빠의 역할, 또 자녀들은 아빠의 역할을 하고 아빠가 자녀의 역할을 하면서 이 역할극을 통해서 가족 구성원들의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역할극이다. 네 번째요, 재구성이에요. 문제가 되는 행동과 반응을 재구성하여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지각을 변화시킴으로써 좀 더 바람직하게 상호작용하도록 돕는 것을 우리가 재구성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경험적 가족치료 모형에 대한 치료 기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우리 가족 조각, 가족 그림, 역할극, 또 재구성, 요 네 가지가 경험적 가족 치료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로서 역할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전략적 가족치료 모형입니다. 이 전략적 가족치료 모형에 전략적이라는 표현을 한 이유는요, 인간 행동의 원인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행동의 변화와 증상의 제거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이 전략적 가족치료다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략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이 가족치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행동에 연쇄 과정과 행동 패턴에 초점을 두면서 문제 행동에 대한 분석은 체계 이론에 근거를 하지만 개입은 전략을 사용하여 매우 실용적이고 계획된 방법을 지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실용적이고 계획된 방법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략적 가족치료는 문제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전략에 그 초점을 두는 기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전략적 가족치료의 치료 목표는요, 현존하는 문제를 제거하는 것이 목표예요. 치료는 규면된 문제와 관련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작은 체계적 변화를 만들려는 것이 치료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 전략적 가족치료 모형의 치료 기법은요, 헨리라는 그런 학자가 주된 치료 기법으로 역설적 개입, 지시, 실용 기법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역설적 기법이라는 것은 치료적 목적을 위해서 변화하지 말고 증상을 계속 유지하라고 주문하는 전문가로서 저항하도록 유도하여 가족을 스스로가 변화하도록 돕는 것. 그냥 역설적으로 어떤 증상이 있는 것을 더 해보세요. 더 해보세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전문가에게 저항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가족 스스로가 변화하도록 돕는 것을 역설적 기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적 기법은요. 전문가가 클라이언트나 가족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혹은 특정 행동을 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 이거 지시적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실현 기법은요. 변화를 원하는 사람에게 증상보다 더 고된 체험을 하도록 과제를 주어서 증상을 포기하도록 하는 거예요. 어떤 실현의 강도를 더 세게 해줌으로 인해서 그 증상을 포기하게끔 만드는 거죠. 이거 실현 기법이라고 해요. 긍정적인 의미 부여는요. 가족의 응집을 향상시키고 치료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의 문제나 행동을 가족 내에서 긍정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도록 재해석하는 기법이에요. 이 역기능적인 가족들은요, 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의미가 많아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해석을 하는데 역기능적인 가족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를 시켜주는 거예요. 이것을 전략적 가족 치료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략적 가족 치료 모형, 치료 기법, 역설적 개입, 지시적 기법, 실현 기법, 긍정적 의미 부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요.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예요.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는 뭐냐면 가족이 가진 예외적인 해결에 초점을 두고요. 문제보다는 가족이 적용해 왔던 또는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질문하는 형태로 가족 치료를 하는 것을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하면 질문 기법을 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의 치료 목표는요. 작고 간단하고 또 현실적으로 성취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부정적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없애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이 초점을 두고 있어요. 이때의 변화는 클라이언트에게 의미가 있고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 중심으로 이끄는 질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면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이에요. 이 면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은 치료자는 치료를 약속하고 오기까지 발생한 변화에 대해서 질문하여 스스로 노력한 것과 해결 능력을 인정하고 그러한 사실을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을 면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외 질문은 예외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아닌 성공했던 경험을 발견하고 의도적으로 성공했던 행동을 하도록 강화시켜주는 전략. 예외 질문.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전에는 그런 문제가 없었죠.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아주 행복했던 때가 있었죠. 성공한 때가 있었죠. 이렇게 예외의 질문을 통해서 한번 그때 행복했던 순간, 또 잘 나갔을 때 순간, 성공적인 그런 것을 느꼈을 때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질문, 예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 질문이 있어요. 기적 질문은 문제가 해결된 상태를 상상해 보게 하고 해결하기를 원하는 것들을 구체화하고 명료화해서 치료 목표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질문 기법이에요. 만약에 자고 일어났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어떤 기분일까요? 이렇게 기적이 일어난 것을 가상해서 질문하는 기법. 이 기적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척도 질문.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문제, 우선순위, 성공, 정서적 관계, 자아 존중과 문제 해결의 가능성에 대한 확신, 변화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 노력, 변화를 위한 동기, 진행에 관한 평가 등의 수준을 수치로 표현하도록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조사론 시간에 배웠겠지만 니커드 척도라는 게 있죠. 니커드 척도. 매우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매우 그렇지 않다. 1번서부터 5번까지 이 5관 척도라고 하는데 이게 니커드 척도예요. 이런 식으로 수치화해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지금 1에서 100까지 100이라고 했을 때 아니면 1에서 10까지라고 했을 때 당신의 기분 상태는 지금 1 최악이다, 10 최상이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의 기분 상태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저는 지금 8입니다. 이런 식으로 척도를 가지고 기분 상태라든가 뭐 행복 정도라든가 뭐 만족 정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기법. 이게 척도 질문이에요. 그 대처 질문. 대처 질문은 클라이언트에게 경험을 활용하게 하고 새로운 힘을 갖게 하면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자원과 강점을 발견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는 기법. 이게 대처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하고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어요. 해결 중심적 가족 치료의 기법은 질문 기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앤의 체계적 가족 치료예요. 보앤의 체계적 가족 치료. 주요 개념은요, 주요 개념을 한번 살펴보면 자아 분화라는 게 있어요. 자아 분화. 이 자아 분화라는 것은요, 자아 정체감이 낮고 불안정한 상태는 정서적 융합의 정도가 높아서 자아 분화 정도가 낮고요. 자아 정체감이 강하고 자율적인 상태는 자아 분화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아 분화가 낮은 것은 자아 정체감이 낮은 거예요. 자아 정체감이 강하고 자율적인 상태는 자아 분화의 정도가 높다. 이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보앤의 체계적 가족 치료를 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까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이 삼각관계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됩니다. 두 사람의 불안 수준이 높아질 때 체계의 균형 유지를 위하여 제3자를 끌어들이는 삼각관계가 모든 정서 체계의 기본적인 장애가 된다라고 보는 것을 이 삼각관계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앤이 이 삼각관계를 개념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남편과 부인이 있습니다. 서로 싸웠어요. 근데 그 자녀가 있어요. 부인이 이 자녀를 자기한테 이렇게 밀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를 왕따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이 그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삼각관계라고 그래요. 이 삼각관계가 만들어지면 역기능적인 가족 기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삼각관계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족투사예요. 가족투사라는 것은 부모가 자신의 미분화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과정이고 분화 수준이 낮은 가족일수록 투사 경향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미분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신의 자아 정체감이 확립되지 않는 그 미분화 정도를 자녀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분화 수준이 낮은 가족일수록 이 투사 경향이 심하다. 그래서 모자 간의 낮은 자아 분화 수준은 미분화에서 오는 불안 상태에서의 긴장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자 간의 공생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미분화된 자기 문제를 자녀에게 투사함으로써 정서적 융합을 이루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분화, 삼각관계, 가족투사, 이 보앤의 체계적 가족 치료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앤의 체계적 가족 치료의 목표는요, 보앤의 가족 치료의 목표는
가족 구성원의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아분화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의 주요 문제를 불안과 정서적 융합에 있다고 보고 1차적 치료 목표를 불안을 감소시킴으로써 증상을 완화하고 자아분화 수준의 향상을 통해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엔의 체계적 가족 치료의 치료 기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탈삼각화 기법이에요. 탈삼각화라는 것은 아까 삼각관계를 얘기했죠. 탈삼각화라는 것은 두 가족 구성원들의 감정 영역에서 제3의 가족원을 분리시키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아까 엄마하고 자녀가 이렇게 밀착되어 있는 관계를 분리시켜 가지고요. 부부간의 갈등, 부부싸움의 해결은 엄마하고 아빠하고 남편하고 부인이 직접 해결할 수 있게끔 하는 기법이 탈삼각화 기법이에요. 제3자를 분리를 시키는 기법, 탈삼각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엔의 초점은 가족에 대한 감정적인 반동성을 조절하도록 하고 자신과 가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도록 함으로써 긍정적으로 가족으로부터 탈삼각화되고 자신의 의견을 갖도록 돕는데 이 탈삼각화 기법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는요, 코칭이에요. 이 코칭은 치료자가 클라이언트에게 개방적이고 직접적으로 접근하여 가족의 정서적 과정들과 그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발견하도록 돕기 위한 고안된 순환적 질문을 함으로써 관계성 패턴을 수정하는 것을 돕는 것을 코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자기 입장 취하기. 타인의 행동에 대한 이야기 대신에 자신의 느낌을 말함으로써 자기 유형을 취하도록 하여 정서적 반응의 악순환을 깨트리는 직접적인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기 입장을 솔직하게 느낌을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자기 입장 취하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엔의 가족치료 기법, 탈삼각화 기법, 또 코칭, 또 자기 입장 취하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개입 중에서 우리 주로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개입 기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 집단을 대상으로 또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간접 개입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에 우리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에 더 보완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 받느냐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